해당 법으로 인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겠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일기 신도시 특혜 논란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 얘기가 나올 때 형평성 논란들이 좀 많이 있기는 했어요. 이번에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을 정할 때 일기 신도시만으로 한정하지는 않았죠. 그 노후 계획 도시라고 정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노후 계획 도시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안녕하십니까, 아이비토마토 노재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주요 공약이기도 했죠. 바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인데요. 최근 여러 논란과 함께 아직 법안 심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일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된 논란과 해당 법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신무계 김예린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먼저 일기 신도시랑 어떤 지역들을 말하는지, 그리고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법 얘기가 왜 나오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기 신도시는 기본적으로 분당, 일산, 그리고 중동, 평촌, 삼본을 이야기한다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용적률이 평균 200%대가 될 정도로 이제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 재건축을 했을 때 사업 수익성이 안 나오는 곳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 인센티브나 뭐 이런 혜택을 줘야만 재건축이 가능한 곳들이라서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마련이 되어야 하는 곳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당 지역들이 91년도에 이제 대부분 지어졌으니까 이제 재건축이 가능한 30년이 도래됐기 때문에 특별법 얘기가 이제 최근에 더 부각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기도 하고 노후는 노후가 되어서 이제 재건축 필요성은 있는데 근데 여기는 용적률들이 지금 다 높기 때문에 사실 재건축 수익성이 안 나와서 재건축이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나 뭐 이런 혜택들을 줘야만 재건축 자체가 가능해지는 곳들이 되는 거죠. 이미 용적률 인센티브라든지 말씀을 미리 조금 해주셨는데, 그러면 일기 신도시 특별법의 주요 쟁점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특별법이 처음에 이제 얘기가 나올 때 그때부터 용적률 500%까지 이제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요지였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 여기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 용적률이 현재 200%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100%대 후반 정도까지는 재건축이 가능하다라고 보통 보는데 이제 200% 넘어가면 사실상 리모델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분양 세대 자체가 별로 안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다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서 기존에 이제 재건축이 불가능했던 곳들이 또 재건축이 가능해지게끔 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사실 공공기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요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일기 신도시 쪽에서도 뭐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굳이 특별법 적용 안 받고 그냥 좀 고급화된 단지로 가겠다라고 이제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고 좀 생각들이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일각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을 이제 올려준다는 게 핵심인 건데, 그러면 이제 닭장 아파트들이 양산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실제로 미관을 굉장히 해치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화서역 쪽에 어떤 아파트, 거기가 용적률 499%로 지어졌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제 당시 논란이 많았어요. 이제 닭장 아파트냐, 그리고 홍콩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미관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거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좀 이제 뭐 고급 단지라던가 뭐 그 주거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별로 좋지가 않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문제는 이게 모든 단지에 일률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느냐, 그게 또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 그 주택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주택에 대한 일조권이나 뭐 조망권 침해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곳들은 많지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적률 인센티브를 줬을 때는 그냥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혜택을 준 만큼 공공 기여분을 분명히 요구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임대 아파트를 좀 많이 지어야 한다거나 소형 주택을 공급을 많이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이제 어쨌든 간에 고급 단지로 좀 거듭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민 간에도 이런 부분들로 좀 갈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게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는
이제 재건축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에 관한 부분들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일부 단지들은 리모델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리모델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 수익성이 별로 좋지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일반 분양 세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세대 수의 15% 미만으로만 늘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제 용적률도 마찬가지로 이제 많이 높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리모델링 단지에 대해서도 좀 그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이번에 특별법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뭐 결국은 이제 노후화된 신도시를 바꾸기 위해서 이제 특별법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제 해당 법으로 인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겠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른바 뭐 일기 신도시 특혜 논란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게 처음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 얘기가 나올 때 형평성 논란들이 좀 많이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실제로 이제 노후화 됐고 그리고 재건축이 좀 어려운 용적률 뭐 이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일기 신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좀 혜택을 못 받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나와서 이번에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을 정할 때 일기 신도시만으로 한정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일기 신도시 그 노후 계획 도시라고 정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노후 계획 도시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택지 조성 사업 완료 후에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에 대해서는 이제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좀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방향으로 가는데 이렇게 따지면 한 그 50곳 정도가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기 신도시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여러 단지를 묶어서 통합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해야만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유리하지 않겠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원인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일단은 이게 재건축 사업 수익성 때문이겠죠.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일부 단지만 했을 때는 아무래도 정비 사업 구역의 면적도 좁고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좀 그 사업성이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묶어서 진행하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인근 단지 5개 정도 뭐 묶어서 통합 재건축 이런 방향으로 이제 추진하는 양상들이 일기 신도시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근데 이게 통합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주민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단지를 이렇게 진행하기는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이제 인접한 단지에 뭐 세대수라던가 그리고 뭐 평형 비율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 좀 유사한 단지들끼리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그 전체적으로 이제 통합 재건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되고 이제 여러 단지가 동시에 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당연히 이들이 이제 당분간 지낼 곳이 필요하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이주 대책이 세밀하게 수립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근데 사실 이거를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일기 신도시 특별법 자체가 이제 시행이 돼서 재건축 자체가 가능하냐 아니냐 여부도 지금 불분명한 상황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주를 하려면은 사실 그 재건축이 다 진행되고 이제 그 착공 들어가면 이주하는 거니까 사실 지금부터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적용돼서 막 본격적으로 그 재건축이 되더라도 10년 이상 걸리는 일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서울에서도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일시에 이제 한 곳에서 같은 지역에서 많은 공급이 그 많은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면은 거기에 기존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변에 이제 전셋값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오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인허가 물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 번에 이제 그 많은 물량 이주하게끔 하는 것을 좀 조절해서 인허가 물량을 좀 조절해서 뭐 이런 이주에 관련된 부분 좀 원활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이제 지자체에서 말씀하신 대로 인허가를 좀 순차적으로 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다른데 이제 지자체들도 다 그렇게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룰이죠. 그래서 한 지역에서 뭐 그 이주하는 단지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바로 인허가 안 내주고 그 다음에 좀 한 텀 지난 다음에 인허가 내줘서 이제 이주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죠. 또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정부에서 이제 모듈러 주택을 또 활용을 해서 이제 그 빠르게 집을 이제 지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좀 이주 같은 것도 원활하게 좀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시나요? 근데 이게 모듈러 주택을
그 지을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주변에 택지가 대량으로 이제 공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신도시 공급할 택지도 부족한데 이런 부분도 이제 그 이주를 위해서 모듈러 주택을 대량으로 좀 그 지을 만한 공간이 있느냐 이거는 구체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네. 마지막으로 이제 특별법이 현실적으로 이제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뭐 이미 주요 언론에서 보도가 됐듯이 1기 신도시 혹은 2기 신도시의 그 지역구를 둔 의원들과 그렇지 않은 의원들 간에 이제 싸움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이게 어쨌든 이번 정부의 공약인 만큼 그리고 또 1기 신도시 말씀하신 대로 뭐 순차적으로 이제 신도시들이 다 노후화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재건축이나 뭐 이런 개발 필요성이 있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다 1기 신도시에만 한정하지 않고 네. 뭐 노후 계획 도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더 많은 지역들 개발이 필요한 지역들에 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재건축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별법이 통과는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될 건가에 대해서는 좀 갈등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꼭 1기 신도시가 아니더라도 특별법 자체가 이제 노후화된 곳들 위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비슷한 시기에 조성됐던 부산 해운대라든지 네. 대전 둔산 다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이제 가는 법안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서울의 뭐 상계동이라던가 네네. 목동, 네, 서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주변에 뭐 광명이라던가 뭐 영통 이런 데들도 다 개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네. 1기 신도시에만 또 한정되는 건 아니죠 현재 법안이. 네, 오늘도 유익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문제가 조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유연한 대책 마련으로 1기 신도시 주민들이 현재 안고 있는 문제들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무계 김예린 변호사, 저는 아이비토마토 노재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